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기술사 이진주입니다. 125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4교시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125회 시험은 전반적으로 기본 도메인의 기본 토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응용 4교시는 네트워크, 운영체제, 그리고 신기술 도메인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각 문제별로 물어보는 내용이 많고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이 있는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문제에서 묻는 만큼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잘 작성하실 수 있으니 고득점을 위해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식과 답안 작성 스킬에 맞게 문제 선택도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컴시흥 4교시 문제를 보면서 생각한 답안 작성 전략은 1번의 통신 프로토콜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이 문제에서 통신 프로토콜 매체 접근 제어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제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3번 문제에 데이터 링크 계층의 오류 제어를 물어봤으니 두 문제를 앞뒤로 배치하고 먼저 작성한 문제에 사달락에 데이터 링크 계층의 제어 기능을 언급해주면 4교시에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의 연관성을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답안이 작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번에 D2D와 6번에 IoT 문제도 연결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도메인의 매체 접근 제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CSMA/CD의 개념과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이 세 가지 경합 프로토콜 각각의 특징,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목차 구성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물어본 것이 많기 때문에 목차를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문제의 순서대로,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각 단락에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락에 CSM의 CD의 개념, 그리고 2단락에 동작 원리, 그리고 3단락에 각 경합 프로토콜의 특징,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1단락의 CSMA CD의 개념은 아까 문제에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매체 접근 방식에 대한 그림을 넣었고 그 중에 CSMA CD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는 인트로 형식으로 1단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념도 같이 적어 주었고요. 2단락의 CSMA CD의 동작 원리는 먼저 가의 그림에서 CSMA의 프레임 전송과 CD의 충돌 탐지를 동작을 구분해서 동작 절차를 순서도 형태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에서 CSMA CD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앞에 가의 그림에서 프레임 전송과
충돌 탐지로 구분한 것을 내용을 그대로 두고 절차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프레임 전송할 프레임을 준비하고 매체의 상태가 유효한지 사용 중인지를 확인하고 전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송 중에 충돌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충돌이 탐지될 경우 충돌 탐지 절차로 이동합니다. 충돌이 없을 경우에는 전송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충돌 탐지는 충돌이 발생하면 전체 송신자가 충돌을 탐지할 수 있도록 잼 시그널을 전송하고 재전송 횟수를 증가시킨 다음에 이 재전송 횟수가 최대 시도 횟수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충돌의 수를 이용해서 임의의 시간, 이 백오프 타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만큼은 대기한 후에 프레임 전송을 재시도합니다. 강글에 백오프 타임 계산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3단락에서는 세 가지 경합 프로토콜의 특징,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특징, 장점, 단점 이 내용만으로 한 단락, 보통 한 페이지 정도로 한 단락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한 양을 풍부하게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에서 각 프로토콜의 개념을 그림과 같이 먼저 설명하고 나에서 세 가지 프로토콜을 비교 형태로 특징,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경합 프로토콜은 CSMA에서 공유 매체에 접근할 때 언제 전송을 시작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세 가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접근 시도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충돌을 감지하는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인 알고리즘이 조금 더 전송을 빠르게 시작하고 대역의 활용도 높지만 그만큼 충돌이 증가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원 퍼시스턴트 모드 먼저 보면 이 매체가 사용 중인 경우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유효 상태가 되면 즉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주로 유선, 이더넷 환경의 CSMA CD에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Non-Persistent 모드는 채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매체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대기 절차에 이동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P-Persistent 모드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모드를 혼합해서 장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매체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매체가 유효 상태가 되면 P 확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방식은 원 퍼시스턴트, 그리고 타임슬랍만큼 대기했다가 전송하는 것은 non persistent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특징, 장점 및 단점을 비교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4단락을 작성한다면
매체 접근 제어에 관해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1달러 그림에 언급한 토큰 제어 방식이나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CSMA CD가 유선 환경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인데요. 무선 환경에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목차를 잡아서 CSMA CA의 내용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단락에서 작성한 경합 프로토콜 3가지 외에 오오 퍼시스턴트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4단락에 작성해 주시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말 간 직접 통신의 운영 시나리오 3가지와 활용 분야를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2가지일 때 저는 주로 2단락과 3단락에 물어본 것을 하나씩 배치하고 1단락은 개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데요. 여기서도 1단락에는 단말 간 직접 통신의 개요를 설명하고 2단락에 운영 시나리오, 그리고 3단락에 활용 분야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풀이집을 작성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 운용 시나리오를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한 자료가 있고 기지국 커버리지로 구분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문제에서 운용 시나리오 3가지라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기지국 커버리지 자료가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게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에 가깝다고 생각은 했지만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한 내용도 답안에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면허 대역, 비면허 대역, 의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한 내용은 통신 기술이라고 표현해서 단말 간 직접 통신 기술을 설명하는 1단락 부분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단락에 운용 시나리오 3가지를 작성하면서 가에는 이 운용 시나리오 3가지를 다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나에서 3가지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D2D 단말이 기지국 커버리지의 내부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위치하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내 외부에 걸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운용 시나리오를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나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커버리지 내부에 존재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는 시나리오, 내 외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작성하였습니다. 3단락의 단말 간 직접 통신의 활용 분야. 저는 이거를 상업용 서비스와 공공안전망 서비스로 구분해서 작성했는데요. 가에 그림에서 각 서비스 분야에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업용 서비스는 광고, SNS, 게임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공공안전망 서비스의 D2D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D2D 활용 분야는 제가 작성한 내용 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정해진 답이 없는 내용이므로 자신만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잘 선택해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그림을 표 형태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사례를 넣어서 3단표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강글에 작성한 것처럼 IoT와 D2D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내용을 3단락의 활용 분야에서 구분해서 3단락에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4단락에 D2D와 IoT의 결합 내용을 작성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4교시 전체적인 답안 전략 중에 하나로 이 4교시 내에 6번 문제가 IoT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음으로 풀어주시면 문제 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매끄러운 답안 작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3번은 네트워크 도메인이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오류 제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오류 제어 방식의 개념과 종류, 전진 오류 수정과 검출 후 재전송 방식의 비교, ARQ 방식 3가지를 가나 다로 나눠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는 각각 가나다 각각을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배치해서 복차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오류 제어가 아닌 데이터 링크 계층의 오류 제어라고 특정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는데요. 그래서 1단락에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제어 방식의 개념과 종류라고 적어주고 그림도 데이터 링크 계층의 오류 발생 장소와 원인을 제시하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오류 제어의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 바로 다음에 있는 계층으로 다른 단말 장치나 통신 회선, 전송 매체 등으로부터 기계적이나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개념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오류 제어 방식의 종류를 설명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오류 제어의 종류는 전진 오류 수정 FEC, 후진 오류 수정 BC 방식으로 분류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BC가 결국은 ARQ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제의 나에서 FEC와 ARQ를 비교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류 제어 방식의 종류에도 일관성 있게 FEC와 ARQ를 구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오류 제어의 방식을 분류 형태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부분은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이고, 이 부분은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EC는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해밍부어 검사를 이용하고 수신 측에서 자체적으로 오류를 정정합니다. 그리고 ARQ는 페리티나, CRC를 송신 측에서 붙여서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래 표로 다시 한번 적어 주었고요. 이단락의 FEC와 ARQ 방식의 비교는 먼저 가에서 두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나에서 비교 항목을 구분하여 표 형태로 설명하였습니다. FEC와 ARQ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류 검출 후 수정 방식인데요.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자체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FEC,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청하는 것은 ARQ이고, 이런 오류 제어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림에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비교 항목을 오류 제어 방식, 원리, 장단점 등으로 구분해서 비교표 형태로 비교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3단락에서는 ARQ 방식 세 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Stop and Wait ARQ는 수신 측에서 보낸 응답을 송신 측에서 받은 후에 다음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그림과 함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백 앤 ARQ와 Selective Repeat ARQ는 송신 측에서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는 부분은 같고 오류가 발생하면 재전송하는 방식만 다르기 때문에 연속적 ARQ로 묶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시키면서 전송하는 방식인 적응형 ARQ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별로 적절한 양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영체대 도메인의 이중모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설명한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중모드의 개념, 구조, 종류를 가나다로 묻고 이 내용을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목차를 잡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단락의 이중모드의 개념에서는 이중모드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링에 대해서 그림과 설명을 이중모드의 개념과 같이 가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모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이중모드의 역할을 나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중모드의 역할을 사용자와 시스템 관점에서 구분해서 적어주었는데요. 이중모드의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 운영체제에서 이중모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작성해서 이중모드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 간글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단락의 이중모드 구조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그리고 커널로 구성된 구조의 그림을 가해 그려주고 나에서는 이중모드의 구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구현은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 실행 절차에 따라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간글에도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3단락의 이중모드 종류는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고 트랩이 발생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시 리턴으로 재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각 모드에서 사용하는 모드 비트를 그림에 표현하였습니다. 나에서는 앞에 그림에서 설명한 이중 모드의 종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인 동의어도 추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1단락에서 이중 모드의 개념을 한 단락의 분량을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처음에 운영체제,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라는 조건을 언급했는데 문제의 흐름대로 1단락에 운영체제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중 모드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거나 제가 작성한 것처럼 이중 모드의 역할을 관점별로 분리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적어주면 개념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 무선 충전 기술 3가지 방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기술 도메인으로 이 왜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을까 하는 출제 배경을 살펴보니 최근 전기차 같은 고출력 무선 충전 기술에 국제 표준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혁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저도 공부할 때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토픽으로 자기유도, 자기공진, 전자기파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설명하시오 라는 형태의 한 줄짜리 문제는 목차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3가지 방식을 비교 설명하라고 했으니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1단락에서 무선 충전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고
2단락에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3단락에서 세 가지 방식을 비교 설명하는 순서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락에서 무선 충전 기술의 개념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변환해서 전송선 없이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락에 무선 충전 기술 세 가지 방식의 동작 원리를 자기유도, 자기공진, 전자기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자기유도 방식은 코일에 유기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1차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2차 코일을 통과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방식입니다. 자기공진 방식은 코일 사이에 공진 현상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기유도 방식과 원리는 유사하지만 공진 주파수가 동일해서 에너지의 결합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파 방식은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락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봤던 무선 충전 기술 세 가지 방식의 비교 설명을 하였는데요. 저는 가에 세 가지 방식의 전송 효율을 비교하는 그림을 넣어 주었습니다. 전송 거리에 따른 전송 효율, 그리고 각 세 가지 방식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림에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선 충전 기술 세 가지 방식의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 항목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풍부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비교 항목은 각 기술의 원리, 주파수, 전송 거리, 전송 전력, 전송 효율, 그리고 각 방식의 응용, 장단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 자료를 찾다 보니 여기에 작성한 자기유도, 자기공진, 전자기파 방식 외에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여기에서도 언급한 자기장을 활용한 자기유도와 자기공명 방식의 한계를 개선한 맥미모 등의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4단락에 적어주시면 차별화 포인트가 되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입니다. IoT의 3대 핵심 기술과 NB-IoT의 세 가지 동작 모드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물어본 것이 두 가지고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IoT,
IoT가 들어가니 1단락에 IoT의 개념, 그리고 2단락에 IoT의 3대 핵심 기술, 3단락에 NB-IoT의 3가지 동작 모드로 목차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T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었을 것 같아서 출제 빈도를 파악하려고 기출 문제를 검색하다 보니 컴시움은 주로 IoT 기술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정보관리는 IoT 보안이나 IoT 디바이스 관리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해보는 것도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검색하실 때 토픽에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IoT의 핵심 기술과 동작 모드를 물어봤으니 IoT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락 IoT의 개념입니다. 1단락의 IoT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했고 2단락에 나올 내용인 IoT의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한 IoT의 개념과 핵심 기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느낌의 포괄적인 그림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은 찾지 못했고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표현된 그림을 넣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내용은 IoT 이 디바이스들이 센싱을 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통신하고 그리고 플랫폼이 서비스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그림이었는데요. 이 정도 표현의 그림을 해서 대신 밑에 강글로 IoT 개념을 적어주었습니다. 2단락의 IoT 3대 핵심 기술은 IoT 디바이스의 센싱 기술, 그리고 IoT 네트워크의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그리고 IoT 플랫폼의 IoT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IoT의 구성 요소의 핵심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나에는 IoT 3대 핵심 기술을 표 형태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센싱 기술이나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을 설명하는 그림은 사실 각 기술의 설명이 잘 표현된 그림이라 좀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약간 욕심을 내서 여기다 집어 넣었는데요. 실제 답안에서는 아까 앞에 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줬으니 표 안에 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은 그림을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핵심 기술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각 기술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의 NB-IoT의 3가지 동작 모드 설명은 지금까지 2단락까지 IoT를 설명하다가 NB-IoT가 나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레벨이 동작 모드 레벨을 갑자기 설명하면 좀
답안의 흐름이 어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에 NB-IoT 개념을 넣어주고, 그리고 NB-IoT가 LP1의 유사 카테고리이고 이 안에 NB-IoT가 있다라는 위치를 표현해주는 그림을 넣어서 NB-IoT의 개념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NB-IoT의 세 가지 동작 모드를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스탠드얼론 모드는 GSM 대역을 이용해서 NB-IoT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스탠드얼론은 다른 데에서도 봤던 모드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가드밴드 모드는 LTE 주파수의 가드밴드를 이용해서 NB-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밴드 모드는 LTE 주파수 내에 1PRB, 이 PRB가 피지컬 리소스 블럭인데요. 이 자원 블럭을 이용해서 NB-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본 3대 핵심 기술과 세 가지 동작 모드를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락과 4단락은 비교적 가볍게 작성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에 집중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5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4교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 작성 방법이나 차별화 포인트, 그리고 고득점 전략 등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답이 있는 객관식 문제들이랑 다르게 기술사 시험 문제는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포인트를 두고 논리적 흐름이 어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답안을 읽는 사람, 즉 채점자를 설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인 126회까지 시간 정말 충분합니다. 계획적으로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